안녕하십니까. 2012년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시험에 대한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있을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이 어떤 시험이고 어떤 자격증이고 이런 부분, 개괄적인 부분을 간략히 보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산운용사에 대한 자격시험 과목이 어떤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과목별로 난이도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부분을 주의하셔서 수험 전략을 짜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을 위로 설명을 하겠고, 후반부에 가서는 어떤 과정별로 우리 와우패스 진행하는 과정별로 어떤 과정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지를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시험인 경우에는 다른 증권투자상담사나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시험 자격시험에 대비해서 조금 생소하거나 용어에 조금 혼란을 갖고 올 수 있어서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자자산운용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평상시에 말할 때는 뭐 펀드 매니저다 또는 뭐 PB다 이런 FP라고 보통 많이 하죠. 그러한 집합투자재산이나 고객의 투자 일임재산, 보통 우리 레버카운트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우리 증권회사에. 이런 상품을 운영을 할 때 매니저죠. 펀드 매니저로서 근무하고자 하면 투자자산 운영 자격이 갖춰야 됩니다. 다만 이 투자자산 운용사라고 하는 자격이 과거에 어떻게 좀 변해왔는지 우리가 조금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좀 이해상, 과거에는 우리가 자산을 관리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통 뭐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파이낸셜 플래너라고 해서 FP라고 부르고, 자산을 운용하는 사람, 실제로 이제 여러 펀드 같은 거죠.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을 펀드 매니저다 이렇게 보통 많이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이 FP라고 하는 이 자격증의 명칭이 일임투자자산운용사라고 명칭이 이제 일임투자자산운용사로 이런 식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요 펀드 매니저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운영 전문 인력이라고 했었습니다. 운영 전문 인력이라고 했던 이 펀드 매니저가 요거와 대비해서 집합 투자자산운용사다라고 해서 잠깐 명칭을 쓰다가 요 일임투자자산운용사와 집합투자자산운용사를 합쳐서 그냥 투자자산운용사, 그러니까 앞에 말을 다 빼버린 거죠. 일임이라는 말과 집합이라는 말 빼버리니까 투자자산운용사만 나온 게 지금 현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러한 FP나 펀드 매니저 이러한 시험을 응시한 적이 없던 사람은 요 투자자산 운용사로 응시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이름을 갖고 있거나 일임투자산, 즉 FP죠. 또는 집합투자 운용사, 펀드 매니저, 운영 전문 인력이죠.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별도의 과목, 제가 과목 가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과목만 보시면 현재의 투자자산 운용사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는 과거 이거 볼 필요 없었는데 봤구나, 그게 아니라 이미 봐서 과거에 이거 합격했다면 이 시험에서는 그 시험에서 다루지 않았던 과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응시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험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시험은 1년에 보통 2번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목 자체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1, 2개월 준비해서 되는 그런 자격시험이 아니다. 최소한 4개월에서 5개월 가까이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시험이 3월과 9월 이렇게 2번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이기 때문에 12월에는 적어도 준비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월 25일이긴 하지만 그래야만이 전체 과목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과목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 간격도 보시면 3월 25일 다음에는 9월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6개월의 간격을 두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응시 자격엔 제한이 없고요. 과목별로 우리가 과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목별로 40점이 넘어야 되고, 그리고 평균 점수가 70점이 넘어야 됩니다. 평균 점수가 70점이 넘어야 된다는 부분이 증권투자상담사나 우리가 이제 증권투자상담사나 파생상품 투자상담사인 경우에는 평균 점수가 어떻습니까?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었잖아요. 60점 이상이었던 데 반해서 요 자격증은 70점 이상이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이 좀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0점이다 보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거의 다 알아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합격률이 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합격률이 다른 증권투자상담사나 파생상품투자상담사에 비해서는 합격률이 당연히 낮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산운용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증권투자상담사나 파생상품상담사를 어느 거 하나 이상은 갖고 공부를 하시는 경우가 많고, 물론 처음부터 도전하신다면 시간적인 매우 이제 꼼꼼히 잘 학습하셔야만이 합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거거든요. 자, 시험 과목을 보면 크게 세 과목으로 이루어 있습니다. 1과목, 2과목, 3과목. 과목 수로 보면 적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으로 들어가 보면 또 상당히 또 세분화된 과목이 많습니다. 1과목, 2과목을 제1교시의 시험을 보고요. 다른 자격증들은 증권투자상담이나 파생상품은 1교시, 2교시 구분이 없거든요. 그냥 2시간 딱 보고 끝나는 건데 이 자격증은 1교시에 1, 2과목 보고 그 다음에 3과목을 제2교시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교시 시험 과목은 100분을 보고 있고 이 부분 여기는 이제 90분을 보고 있습니다. 자, 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제가 이림투자자산운용사의 이미 과거에 이림투자 또는 FP를 갖고 있는 분, 집합투자자산운용사나 운영전문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일부 면제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명의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 이림투자를 갖고 계신 분들, 요걸 갖고 계신 분들은 1, 3과목이 면제됩니다. 그래서 이림투자자산운용사 하는 사람은 2과목만 응시하시면 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집합투자자산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2, 3과목이 면제됩니다. 2, 3과목이 면제되니까 결국 1과목만 응시하시면 되겠죠. 응시하시면 투자자산운용사를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과거에 이런 건 없는 분들은 1, 2, 3과목을 다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림투자 같은 경우에 2과목만 응시해야 되니까 2과목이라고 하는 과목 내용이 과거 FP에서는 좀 다루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집합투자자산운용사인 경우 1과목 응시하라고 하는 부분이 1과목이 과거 펀드 매니저 시험에서는 좀 다루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응시하는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혼란을 갖지 마시고 자기가 어떤 자격증이 있느냐를 보시고 잘 하시고, 다만 뭐 증권투자상담사나 파생상품 있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은 아닙니다. 이 시험의 연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셨다가 시험 볼 때 착오가 없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시험 과목은 1과목, 2과목, 3과목이지만 실제로 3과목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별로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과목 같은 경우에 보면 1과목은 고객관리, 그 다음에 세제, 그 다음에 금융상품, 부동산 이렇게 다루고 있죠. 그래서 설명은 일단 이제 과거에 FP나 펀드 매니저 자격이 없어서 면제되는 경우를 가정하지 않고 그냥 객관적으로 1, 2, 3과목을 다 보시는 그런 수험생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1과목에서는 역시 고객관리는 상대적으로 좀 평이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 세제 부분이 수험생 입장에서는 좀 까다롭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금융상품 부분은 상대적으로 평이하고요. 부동산 부분이 좀 까다롭습니다. 또 특히 이 투자자산운용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부동산을 공부한 적이 물론 있으신 분도 있지만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을 공부했던 기회가 그리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생소하다 보니까 1과목에서는 세제와 부동산 부분이 좀 상대적으로 좀 어렵다.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것은 부동산의 출제 비중이 5문제니까 문제 비중은 좀 적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과목은 운영전략 2하고 투자 분석인데요. 운영전략 2라고 하는 이 2 부분은 대안투자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대안투자라는 것은 주식이나 채권이나 파생상품 이런 것들이 아닌 어떤 대체 투자가 되는 방법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대안투자가 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증권 이 부분 2과목을 갖고 운영전략 2를 하고 있죠. 이 부분은 그렇게 부담스러운 과목은 없습니다. 이 대안투자나 해외 부분.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이 대안투자와 해외 공부하실 때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게 기본서를 꼼꼼히 읽으셔야 됩니다. 왜 기본서를 꼼꼼히 읽어야 되나 강조드리냐면 그 시험의 내용 자체는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그 뭐랄까 좀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해야 되는 그러한 대표적인 과목이 운영전략 2기 때문에 기본서 위주로 잘 정리하십시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투자 분석은 과목이 많습니다. 다만 이 투자 분석은 증권투자 상담사를 공부하신 분은 상대적으로 매우 좀 익숙한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기본적 분석이라든지 우리 증권투자 나오죠.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산업 분석, 국제금융시장 분석,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역시 그 증권투자 상담사나 파생상품에서 리스크 관리 나온 거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그 증권투자 상담사나 파생상품을 공부하셨다면 상당히 좀 평이하게 느낄 과목인데요. 다만 이 투자 분석에서 요 기본적 분석 부분이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기본적 분석의 수준이 증권투자 상담사보다는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과목 명칭은 똑같지만 더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 기술적 분석은 그렇게 그 일반화된 위주로 내기 때문에 뭐 저쪽 증권투자 상담사에 비해서 꼭 어렵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좀 평이하다. 산업 분석은 좀 익숙치 않죠. 그러니까 좀 생소한 과목이다. 그리고 산업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자체가 뭐 애워야 되거나 좀 이런 것보다는 전반적인 걸 이해해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공부에 좀 조심하시고요. 요 국제금융시장 분석은 이 해외 증권 투자 전략하고 상당 부분 겹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강의를 들으셔서 잘 이해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요 리스크 관리 부분도 우리 파생상품 투자 상담사 공부하신 분들은 상당히 익숙하실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처음에 좀 이 과목이 상대적으로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과목이다. 그래서 투자 분석에서는 역시 기본적 분석과 리스크 관리, 산업 분석은 좀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과목인데요. 이 3과목 부분은 3과목으로 묶었지만 사실은 매우 큽니다. 과목이. 그래서 과락은 이 1과목, 2과목, 3과목 이런 식으로 과락만 따집니다. 그래서 그 3과목에서 보면 출제 문항에서 총 60문항이잖아요. 거기서 40%인 24문항 미만이면 과락이 되는 겁니다. 각 과목별로 소과목을 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과목에는 어떤 게 있느냐? 내용이 아주 여러 개 섞여 있습니다. 직무윤리하고 법규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전략, 아까 운영전략 2가 있었죠. 그 대안투자하고 해외가 있었는데 여기서 운영전략 1, 그 다음에 거시경제 및 분산투자 이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직무윤리와 법규 중에서는 직무윤리는 다른 과목과 겹치는 과목이기 때문에 증권투자 상담사나 파생상품하고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들으셨던 분들은 매우 평이하게 공부하실 부분인데 법규 부분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대개 최근 2011년 경향을 보면 특히 이 투자자산 운영사에서 법규 부분이 수험생들이 공통적으로 너무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문제 자체에 어렵다기보다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역시 수험생들이 공통적으로 좀 쉽게 공부해서 시험을 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좀 공부를 어렵게 하셔서 시험을 쉽게 보시는 게 훨씬 좋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제 투자자산 운영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 뭐 운영 전략이라든지 투자 분석이라든지 분산 투자 이런 것들은 좀 공부를 하고 싶거나 좀 이렇게 좀 가까운데 좀 어떤 그 자산 운영사라고 하는 성격상 법규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조금은 좀 기피하고 싶은 그런 과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어렵게 느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법규 부분에서는 자본시장법 7문제, 금융위규정, 협회규정이니까 다른 과목에서 설명을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 다만 자본시장법이 좀 매우 까다롭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운영전략에서는 주식 운영전략, 채권 운영전략, 파생상품 전략, 그 다음에 결과 분석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역시 운영전략에서는 과거 2010년까지는 이 채권 운영 전략이 가장 까다롭었습니다. 그렇지만 2011년 올해의 경향에서 보면 오히려 주식 운영 전략이 더 까다로웠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 2012년에 시험에 대비를 해서는 이 주식 운영 전략 부분을 좀 더 세밀하고 꼼꼼히 공부하시는 말씀드리겠고
그에 반해서 이 파생상품은 매우 평이합니다. 내용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부담 가질 과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결과 분석도 최근에 들어서 난이도가 좀 까다로워지는 과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전략 1에서는 난이도 측면에서 본다면 채권 운영전략하고 결과 분석이 까다롭다. 다만 죄송합니다. 주식 운영 전략하고 결과 분석이 까다롭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채권 운영 전략에 있어서는 2010년에는 매우 까다롭지만 11년에는 좀 평이했다. 그래서 2012년에는 뭐 중간 정도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거시경제 및 분산 투자에서는 거시경제 부분은 이게 매우 큰 과목이지만 기본서 위주로 하면 그 범위 안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부담스러운 과목은 아니고요. 다만 오히려 분산 투자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관리에서 투자론에 관련된 부분을 거의 다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공부를 해보셨던 분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셨던 분들은 좀 생소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자산 운영사, 이 부분이 좀 까다롭다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투자자산 운영사를 합격하는 방법은요. 1과목, 2과목, 3과목 이렇게 크게 나누지 마시고 그 안에서 들어가 보시면 1과목 세제, 금융상품, 부동산, 2과목 운영전략 2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기본적 쭉 있다면 만약에 내가 증권투자상담사나 파생상품 투자상담사를 이미 갖고 있다. 이미 이걸 취득하신 분이라면 여기서는 전혀 다루지 않았던 부분, 그런 부분을 먼저 하시면 좋겠다. 그 부분이 어디냐? 요 3과목의 요 운영전략 1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시경제라든지 분산투자. 이런 3과목을 먼저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나는 증권이나 파생상품을 전혀, 둘 중에 하나도 취득하는 것이 없다.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 차이에서 선택을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자신이 없는 과목.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역시 2과목 같은 투자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자리를 잡아두시면 좋고요. 2과목을 먼저 하신 다음에 3과목 이런 식으로 비중을 둬서 하는 것이 어떠시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나는 증권이 있는데 파생상품은 없고 파생상품이 있는데 증권 없다. 이런 분들은 만약에 증권을 공부했던 분은 어떤 게 익숙하겠어요? 투자 분석이 좀 익숙하시겠죠? 그런 분들은 그렇지 않은 과목,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쪽을 하시고, 파생상품 있는 분들은 이쪽 투자 분석이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파생상품 쪽은 익숙하겠지만,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내가 익숙하지 않은 부분으로 먼저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과목은 1교시, 2교시 나누셔서 가기 때문에 시간 관리도 잘해야 되는 그러한 시험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산 운용사를 정리를 하게 되면 특히 다른 어떤 자격증,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 외에도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은행 FP, 그 다음에 재무위험관리사라고 하는 FRM 이런 것들과 상당 부분 많이 겹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와우패스에서 진행하고는 학습 전략 부분에서 보면 특히 이 투자자산운용사는 여러분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 반드시 정규반을 통해서 기본서 강의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 이건 합격이 70점 이상인데 이 투자자산운용사를 간단히 요약해서 시험 보겠다. 물론 그렇게 해서 합격하는 분도 덜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적을 것이고 그런 분들은 이미 평소에 많은 실력이 되신 분들일 거예요. 그럼 물론 극소수인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꼭 정규반을 들으셔야만이 70점 이상의 합격을 패스하지 않을까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러한 공부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통해서 최종 정리를 통한 요약 및 문제풀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나서 이제 과목별로 엑기스를 정리해드리는 일일 특강이라든지 마지막 시험에 임박해서 모의고사를 정리해야 되는데요. 이 투자자산 운용사는 다른 증권투자상품이나 파생상품에 비해서 문제풀이의 중요성보다는 정규 교재를 통해 우리 금융투자협회에서 지정하고 있는 기본서를 통한 기본 틀을 잡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기본서를 정독을 많이 하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아주 폭넓게 공부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하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합격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투자자산운용사는 꼭 기본서, 협회에서 하는 기본서 중심으로 해서 폭넓게 시간을 좀 길게 가져서 대비하시는 전략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들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